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화학 물질에 의한 장기 독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장 독성에 대해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알다시피 신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생체에 흡수돼서 전신순화된 화학 물질이나 생체 내 신진대사를 통해 생성된 노폐물 배설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전 시간에 했던 간 못지않게 이 신장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이러한 신장은 기능적 소단위인 신원, 영어로는 네프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100만 개가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원은 신소체와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고요. 신소체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로 구성이 되어서 신장으로 유입된 혈액의 여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뇨관은 근위세뇨관, 헬렌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 등으로 구성이 돼서 재흡수나 분비의 과정이 진행되죠. 이러한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화학 물질의 배설 이외에 대사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혈액으로부터 여과된 수분의 99%가 재흡수가 되고요. 1%만 배설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아는 이 유린이 생성이 되게 돼요. 이 여름에는 물 많이 먹고 겨울에는 조금 덜 먹고 뭐 누구는 물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한 여러 요인에 따라서 섭취하는 수분이나 뭐 전해질 양이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장은 세포 외액의 양이나 조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생체 내 항상성 유지에 기여를 하게 돼요. 이 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성이라고 했었잖아요. 또한 생체에 이런 외인성 물질, 바깥에서 물질이 노출이 돼서 혈류로 유입이 되는 경우에도 신장은 간처럼 신속하게 배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신장에서는 여과, 분비, 재흡수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 앞서 얘기했던 사구체나 세뇨관 주위에 모세혈관망 같은 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이 단위 중량당 분포된 혈관 내피세포의 표면적이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체중에 신장은 0.4%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이 심박 출량은 무려 20%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혈액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물질에 특히 더 노출이 되기 쉽고 간처럼 화학 물질에 의한 독성의 주요 표적 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장에도 CYP와 같은 약물 대사 효소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마이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CYP는 바이타민 D3의 활성화에 그리고 신장의 마이크로전 분액에 존재하는 CYP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나 이물질 대사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사 과정이 요구되는 독성 물질의 대사에도 이러한 신장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화학 물질에 의한 독성의 주요 표적 장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히나 신장 하면은 재흡수 과정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재흡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신장에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나 수소이온이나 중탄산 이온의 분비나 재흡수에 의해서 이 수소나 중탄산 이온이니까 오줌의 pH가 변화가 되기 쉽겠죠. 이것 때문에 화학물질의 이온화 정도나 용해도가 변화해서 세뇨간 폐색이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 독성도 다양한데요. 다양한 외인성 화합물질에 의해서 급성 아니면 만성적인 신장 기능 저하나 신부전이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기능적인 신장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사실 이미 상당한 신장 손상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이런 화학 물질에 의한 신장 독성은 예방하기 사실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정상적인 신장 증상으로는 핍류증과 같이 소변량의 변화, 소변 중 침전, 단백뇨나 체액량 증가, 전해질 이상과 발열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사구체 여과율 저하나 고질소혈증은 신장 기능 변화의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 변화의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사구체 여과율인데요. 이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원인은 크게 네 가지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프론을 구성하는 모세 혈관의 혈압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신장으로 혈액이 유입되는 수입 세동맥이 수축을 해서 유입 혈류량이 감소가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물질의 석출이나 세뇨관 세포 괴사로 인해서 이 원주, 이 캐스트가 형성이 되고 세뇨관광 내 폐색이 일어나면 세뇨관광 내압이 상승을 하겠죠. 폐색이 되었으니까요. 이어서 보호막 주머니의 내압도 상승을 할 텐데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세뇨관 상피세포가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세포 사이의 공간을 통해 누출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세뇨관 주변 압력 증가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구체 여과는 여과막의 면적이나 성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과막의 구성 성분인 사구체 기저막, 여기에 장애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독성의 종류로 신장 혈관과 혈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혈액 순환이 불안정해지면 신장에서 프로스타글란딘류, PG2나 PGI2 이런 애들이 생산이 돼서 신장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유지를 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은 혈압을 낮추는데, 혈압이 저하되면 레닌 분비를 통한 엔지오텐신2 증가로 인해 수출 세동맥이 수축을 해서 사구체 여과율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죠. 엔세이드나 AC 저의 약물은 각각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아니면 엔지오텐신2 생산을 억제해서 독성을 나타내고요. 면역 억제제, 항진균제, 조영제, 일부 약물들은 혈관 수축 물질인 엔도테린을 유리시켜서 신장 내 동맥을 수축시켜 사구체 여과율이나 신장 수질의 혈류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독성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구체는 신원에 의해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첫 번째 노출 부위거든요. 사구체에 대한 독성은 독성 물질 자체에 의한 거, 그리고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인다이렉트한 걸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장애의 경우에는 항암제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베로톡신도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인다이렉트한 면역 반응이 관여하는 경우는 류마티스 치료제 복용 시 발생률이 높아요. 투약한 치료제에 대한 항체의 생성이나 신세뇨관 상피에 대한 항체 생성으로 인해서 면역 복합체가 침착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위세뇨관은 원위세뇨관에 비해서 이 상피 조직이 덜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위세뇨관 세포로 화학물질들이 더 잘 들어가겠죠. 특히나 유기음이온이나 양이온, 저분자량 단백질, 펩타이드, GSH 컨주게이션이나 아니면 중금속 이런 물질들이 특히나 더 근위세뇨관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원위세뇨관의 독성은 크게 세 가지, 고칼륨 혈증, 원위세뇨관 산증, 신성요붕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화학 물질이 주로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의 작용을 저해를 해서 원위세뇨관에서의 칼륨 재흡수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로 AC 저해 약물 등의 복용 시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원위세뇨관성 산증은 원위세뇨관에서의 H 플러스 분비 저해에 기인을 하고요. 세 번째로 신성요붕증은 집합관에서의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죠. 요거의 작용에 화학물질이 기량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요소폐쇄성 신장장애는 약제의 과량 투여 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제인 아시클리버 등은 이 요중에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폐색성 신장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다양한 약물 등에 의해서 요의 pH가 상대적으로 낮은 원위세뇨관에서 석출돼서 장애를 나타내게 됩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간질성 신염은 급성 그리고 만성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반합성 페니실린 2,
메티실린 같은 경우에는 약물 감수성의 급성 세뇨간 간질성 신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스피린의 과량 투여에 의해서도 신유두 괴사를 동반한 이러한 간질성 신염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를 진통제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납이나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노출은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을 하고 근위세뇨간 독성과 함께 세뇨간 간질성 신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유해 물질, 다양한 약물 등에 의해서 신장 혈관이나 혈류를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구체나 근위세뇨간의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약물들이 신장 독성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독성 유발 물질에 따라서 어떠한 독성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암제. 이 항암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다우노루비신은 사구체 족세포 내에서 자유 라디칼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네프로제 증후군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알킬화제인 미토마이신 C나 장관출혈성 대장균이 생산하는 베로톡신, 이것도 독소거든요. 요거는 혈관 내피세포 장애와 관련된 용혈성 요독증 증후군을 유발을 하게 돼요. 그 다음으로는 시스플라틴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항암제이긴 한데 신장 독성으로 인해서 적용이 제한이 돼요. 이 신장은 시스플라틴이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은 급성 아니면 만성 신부전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의 무려 10에서 30% 정도에서 이 신장 기능 저하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독성은 세뇨관 손상, 혈관 장애, 사구체 손상, 간질선 손상과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장 독성에서 주요한 표적 세포는 근위세뇨관 세포로 밝혀져 있긴 하지만 원위세뇨관이나 집합관 세포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 물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구체에서 여과된 후에 근위세뇨관 상피세포에 이 브러쉬 보더 멤브레인에서 엔도사이토시스로 세포 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같은 계열의 항생 물질로 이 아미노기를 다수 가지고 있는 젠타마이신은 전하가 양성이기 때문에 세포 내로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세포 내에서는 주로 라이소좀에 들어가서 그 수를 증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포스포리페이즈를 저해하기 때문에 포스포리페이즈, 분해를 시키는 애잖아요. 근데 얘가 저해가 되다 보니 인지질이 라이소좀 내에 축적이 돼서 미엘린 모양의 소체를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마이토콘드리아나 마이크로좀도 손상을 시켜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포사에 관여가 되기도 하죠. 아세트아미노펜. 여기 책에서 아주 단골 케미컬인데요.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유도하는 신장 독성은 주로 근위세뇨관 괴사로 나타나고요. 이 비유엔이나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가 수반이 돼요. 신장의 프로스타글란딘 H 신세이즈나 CYP에 의해서 아세트아미노펜이 활성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신장 독성까지도 유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 금속은 대부분 근위세뇨관의 독성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납은 근위세뇨관 상피세포의 핵 내에 봉입체를 형성을 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도 장애를 일으키고요. 카드뮴은 간에서 합성된 유도 단백질인 메탈로티오네닌과 결합을 해서 사구체에서 여과가 되고 근위세뇨관 상피세포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엔도사이토시스에 의해 세포 내로 이행이 되게 돼요. 세포 내로 들어간 애는 주로 라이소좀 내에 축적이 돼서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납, 카드뮴에 의한 중독의 경우에는 판코닌 증후군의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수은도 빼놓을 수 없는 근위세뇨관 장애 유발 물질인데요. 유기보다도 무기수은의 독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막이나 라이소좀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SH기에 결합해서 장애를 나타내게 되는데 신장은 이러한 수은 독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적 장기고 특히나 근위세뇨관막 상피세포막에서의 수송과 축적으로 인해 세뇨관 상피세포에서의 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로게나 탄화수소에는 다양한 화합물 중간체, 용매, 유기염속의 살충제 등이 포함이 되고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클로로포름은 특이적으로 근위세뇨관 독성을 나타내요. 반면에 원인세뇨관이나 사고체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죠. 신장 CYP에 의해 활성화가 돼서 궁극적으로는 독성 대사체를 생성해서 세포 내 분자들과 반응을 하고요. 브로모벤젠의 경우에도 활성화돼서 신장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간에서 대사되어 글루타티온 포합체로 신장에 도달을 하는데 하이드로퀴논 글루타티온 포합체 형태는 근위세뇨관에서는 독성을 유발하는 정도가 모화합물에 비해서 무려 1000배 정도 더 크다고 보고되었어요. 화학 물질에 의한 신장 독성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혈액과 소변에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이 사구체 여과율은 만성 신장 질환에서 대표적인 신장 기능 평가 지표인데요. 25% 이하로 감소를 하면 신기능이 일정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10% 이하로 감소를 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이 GFR이 감소를 함에 따라서 신장의 여과에 의해서 배설되는 물질들의 혈장 농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혈중 크레아티닌, 유레아 수치의 증가로 GFR의 감소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FR은 크레아티닌 아니면 이눌린 배설을 통해 직접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혈중 유레아나 혈청 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이용을 하기도 해요. 이 13kDalton의 이 시스타틴 C는 이 GFR을 가늠하는 지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혈청 중에 있는 얘의 농도는 이 GFR의 손상을 민감하게 반영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독성을 알 수 있는 세 번째로는 크레아티닌을 들 수가 있는데 이 크레아티닌은 근육의 크레아틴으로부터 생성이 돼서 인체 노폐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배설에 장애가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신장 장애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이 크레아틴은 아까 얘기했던 혈액 요소 질소와 다르게 신장 이외의 영향은 잘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센시티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신장 기능 저하는 이 검사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같이 크레아틴인 제거율 검사를 같이 측정을 하기도 해요.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들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에 의해서 신장 독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부민과 같은 고분자 단백이 소변증으로 배설이 되는 경우에는 사구체 손상을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베타토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같은 저분자 단백은 세뇨관 손상을 시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나 다양한 효소들이 요증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특이적 손상을 반영을 하는 한편에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와 같은 효소가 요즘으로 배출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한 손상을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신장 독성을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수행을 한다면 독성 유발 부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계 독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각 장기별로 독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심혈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혈관계, 말 그대로 심장 더하기 혈관계예요. 혈류를 통해 말초 조직으로 영양분, 산소, 호르몬 등을 공급을 하고 조직으로부터 대사산물을 제거하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생체로 유입된 화합물질이나 대사체는 혈액을 통해 심장이나 혈관에 노출이 돼서 직접 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직접이 있으면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것도 있겠죠. 화학물질 또는 대사체가 호르몬의 변화, 염증 반응 촉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심혈관계 독성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이 표적장기 주변에 이 미세 혈관계 변화를 유발을 해서 이 독성에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혈관 장애로 인해서 크게 손상을 입는 장기는 특히나 뇌나 간, 신장, 심장을 또 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질병의 양상이 점차 만성 질환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과 같은 이러한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치료를 위한 약물의 사용이 늘게 되면서 부작용이나 독성 사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늘 그렇듯이 구조를 또 알아야겠죠. 이 심장의 구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세포가 전기적 흥분으로 수축이 유발이 돼서 수축 이완 과정을 통해 폐를 비롯해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참고로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요. 심근세포의 정기적 흥분은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요 세포에서 자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극 전도계를 지나 심장 전체로 전파가 되면서 이 심장 박동을 유발을 하게 돼요. 이 뒤에 나오는 이 그림에서처럼 말이죠. 이 정기적 흥분은 세포막 간 나트륨, 칼슘, 그리고 포타슘 이온의 이동으로 인한 막전이 변화에 의해 유발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심근세포의 탈분극이 나타나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활동 전이로 인해 근스포체로부터 이 칼슘 이온이 유리가 돼서 이 칼슘이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애랑 결합을 해서 액틴상의 마이오신 결합 부위를 노출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ATP 의존적으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고 수축을 유발이 되면서 혈액을 이동시키게 돼요. 사실 어려운 말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기억해야 될 점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정기적 흥분으로 수축이 유발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심근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ATP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 활성이 중요하겠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ATP 생성은 정상적인 심장의 부담 3배에서 뭐 5배를 감당을 할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는데 심장 기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고감신경의 활성은 심박수, 수축력, 뭐 전도속도 이런 것들을 촉진을 시키고 부경화신경은 그 반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독성의 종류 첫 번째는 부정맥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정상이 있을 때는 60에서 100회 정도의 일정한 속도인 반면에 100회 이상인 경우에를 빈맥이라고 하고요. 60회 이하인 경우는 서맥이라고 하게 됩니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심장의 전기 자극 발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급성 독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의 리모델링이 전기 자극 전달에 영향을 줘서 2차적으로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주로 관상동맥에서의 병적인 변화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혈관의 경화 등으로 인해 혈액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심근세포로의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축적되지 못하는 병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관상동맥 내경이 좁아져서 허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동반하는 협심증이나 뭐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지속적으로 수축되고 폐색이 되는 이 심근의 괴사가 동반되는 심근경색 등이 관련 질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장 비대는 뭐 심장의 리모델링 아니면 만성 고혈압 등으로 혈액을 방출하는 심장의 부담 증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독성이라기보다는 뭐 워낙에 심장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보상 기전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러한 심장 비대 때문에 심실 수축력 등이 갑자기 감소를 하는 등의 심부전을 유발을 하기도 하죠. 모든 독성이 그러하듯 경미한 손상은 회복될 수 있지만 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급성적인 심근 독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근의 세포 자멸사나 세포 괴사와 같이 일어나서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생존한 심근세포가 지속적으로 또 자극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또 심장 비대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심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심장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과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알코올,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심근증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알코올성 심근증은 심근 질량의 증가, 심실 확장, 심실벽이 얇아지기도 하고요. 심실 기능장애나 심정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독성 대사체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이 심근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독성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활성산소는 심근세포의 지질 과산화나 단백질 SH기의 산화를 유발을 해서 세포의 구조나 기능 손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장 독성을 유발하는 두 번째 강심 배닥체인 디곡신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포타슘, ATPase를 억제를 해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상승시켜 이 강심 작용을 갖게 하는데, 과다하게 복용을 할 시에는 과도한 칼슘 증가로 인해서 섬액이나 심실성 빈맥의 부정맥을 유발을 할 수 있고 심실세동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콜아민류나 교감신경 효능약은 섬액이나 심부전, 저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에 사용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과량 투여하는 경우에는 빈맥을 유발을 해서 심실세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사망에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암제에 의해 또한 다양한 유해 금속 같은 경우에도 심근세포 내 고분자들과 결합하거나 세포 내 칼슘 유입을 억제를 해서 심근 전도나 수축 기능 장애를 일으켜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장 비대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장 독성의 지표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CK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CK는 주로 심근, 골격근, 뇌에서 발견이 되는데, 심근이 파괴되면서 심근세포 내의 효소인 이 CK-MB가 혈중으로 유리가 돼서 혈중 CK-MB의 농도가 상승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근세포 손상에 대한 특이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이오글로빈빈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심근이나 골격근 내에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심근에 대해서 특이적이진 않긴 한데 심근 손상 정도를 반영을 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이도는 조금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으로 BMP도 들 수가 있는데요. 심실에서 생성되는 신경 호르몬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실 근육세포에 존재를 하다가 심실벽의 확장이나 용적의 과부하가 있을 때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마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성 심부전의 조기 진단이나 예후 판정, 치료 효과 판정의 지표로 사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트로포닌은 심근세포 마이오필라멘트의 구성 성분으로 골격계 근육에 있는 단백질과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후에 무려 2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로포닌의 급격한 증가를 심근경색의 조기 진단이나 아니면 미세경색의 파악에 유용하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심장 독성의 지표로 LDH도 있는데요. 사실 LDH는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역시도 다양한 아이소폼을 가지고 있고, 심장에 특히 많은 아이소폼은 LDH1입니다. 경색 후에 수일이 지나서 크레아틴 카이네이즈가 정상화된 환자에게서 진단적 가치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지표가 바로 CRP인데요. CRP는 전신과 심혈관계 염증에 대한 지표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혈중 CRP 수치나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 독성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독성을 보고 있으면서 심장을 봤으니 이제 혈관을 볼 차례겠죠. 혈관은 사실 알다시피 동맥, 정맥, 모세혈관 같이 다양한 크기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혈관은 알다시피 영양이나 산소를 배달을 하기도 하고 뭐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을 운반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대사산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 혈관의 기본적인 구조는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안쪽에 있는 내막은 단일층의 혈관 내피세포로 구성이 돼서 혈관과 혈액의 기본 장벽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혈관 항상성, 혈관 수축이나 이완, 혈관 신생 등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막은 주로 여러 겹의 혈관 평활근 세포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막의 수용체 활성에 수반이 되는 칼슘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실제적인 수축이나 이완으로 혈관 장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막은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은 섬유 조직이나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런 애들이 느슨한 구조를 이루는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혈관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세포 구성이나 구조가 각각 다릅니다. 대동맥은 높은 혈압이나 혈류량을 감당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외막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요. 모세혈관은 내피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이나 산소, 노폐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혈관도 심장과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수축과 이완이 조절이 돼서 혈압은 혈관의 수축, 이완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부터는 혈관 독성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동맥경화입니다. 이 혈관이 화학 물질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이 안은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동맥경화는 혈관 내피세포 손상으로 염증이나 아니면은 지단백질 등이 혈관 내로 축적이 돼서 촉발이 되게 되고요. 대식세포와 염증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평활근 세포가 내막으로 이동하고 증식을 하면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맥 경화는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혈관 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뇌질환과 같이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혈관 독성은 고혈압이나 저혈압과 같은 혈압 조절 이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화학 물질이 혈관의 수축이나 이완은 기능을 조절을 하는 혈관 내피세포나 평활근 세포에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에 혈압 조절 이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죠. 독성 물질이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일으켜서 혈관의 정상적인 수축 이완을 저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혈압이나 고혈압과 같은 다양한 혈압 이상이 야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에노나 엔도테린 등의 인자를 생성해서 혈관 평활근 세포의 수축이나 이완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혈관의 투과성이나 염증 세포의 부착 등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독성 물질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가 만약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혈관 독성이 유발이 돼서 동맥경화의 발병이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레인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아릴아민, 알킬아민유는 혈관 평활근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납이나 비소와 같은 유해 금속은 혈관 내피세포나 평활근 세포 모두에 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콜레스테롤 시기로 인해서 혈중 지단백의 이상 역시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혈관 평활근 세포를 증식을 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는 혈관 내피세포나 혈관 평활근 세포 독성의 주 기전인데요. LDL을 산화형 LDL로 변화를 시켜서 혈관 내에 축적을 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진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 이외에도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 역시도 혈관 손상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효능 작용을 보이는 물질들도 혈관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카인 남용으로 유발되는 혈관 장애에는 코카인에 의한 카테콜아민류 증가나 과도한 혈관 수축에 의해 야기가 될 수 있고요.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혈관계 변화를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혈관 특이적인 효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독성 대사산물이 생성이 되거나 혈관계에 특이적으로 축적되는 현상 등도 화학 물질의 혈관 독성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다시피 파란색 글씨가 거의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파란 글씨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심혈관계 독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각 장기별로 독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심혈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심혈관계, 말 그대로 심장 더하기 혈관계예요. 혈류를 통해 말초 조직으로 영양분, 산소, 호르몬 등을 공급을 하고 조직으로부터 대사산물을 제거하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생체로 유입된 화학 물질이나 대사체는 혈액을 통해 심장이나 혈관에 노출이 돼서 직접 독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직접이 있으면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것도 있겠죠. 화학 물질 또는 대사체가 호르몬의 변화, 염증 반응 촉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심혈관계 독성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 물질이 표적장기 주변에 이 미세 혈관계 변화를 유발을 해서 이 독성에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혈관 장애로 인해서 크게 손상을 입는 장기는 특히나 뇌나 간, 신장, 심장을 또 들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질병의 양상이 점차 만성 질환이 중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과 같은 이러한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치료를 위한 약물의 사용이 늘게 되면서 부작용이나 독성 사례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늘 그렇듯이 구조를 또 알아야겠죠. 이 심장의 구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세포가 전기적 흥분으로 수축이 유발이 돼서 수축 이완 과정을 통해 폐를 비롯해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참고로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요. 심근세포의 전기적 흥분은 이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요 세포에서 자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극 전도계를 지나 심장 전체로 전파가 되면서 이 심장 박동을 유발을 하게 돼요. 이 뒤에 나오는 이 그림에서처럼 말이죠. 이 전기적 흥분은 세포막 간 나트륨, 칼슘, 그리고 포타슘 이온의 이동으로 인한 막전이 변화에 의해 유발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심근세포의 탈분극이 나타나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활동 전이로 인해 근스포체로부터 이 칼슘 이온이 유리가 돼서 이 칼슘이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애랑 결합을 해서 액틴상의 마이오신 결합 부위를 노출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ATP 의존적으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고 수축을 유발이 되면서 혈액을 이동시키게 돼요. 사실 어려운 말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기억해야 될 점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정기적 흥분으로 수축이 유발이 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심근 기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ATP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토콘드리아 활성이 중요하겠죠. 마이토콘드리아에서의 ATP 생성은 정상적인 심장의 부담 3배에서 뭐 5배를 감당을 할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있는데 심장 기능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고감신경의 활성은 심박수, 수축력, 뭐 전도속도 이런 것들을 촉진을 시키고 부경한신경은 그 반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 독성의 종류 첫 번째는 부정맥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정상이 있을 때는 60에서 100회 정도의 일정한 속도인 반면에 100회 이상인 경우에를 빈맥이라고 하고요. 60회 이하인 경우는 서맥이라고 하게 됩니다. 화학 물질에 의해서 심장의 전기 자극 발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급성 독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만성적으로는 심장의 리모델링이 전기 자극 전달에 영향을 줘서 2차적으로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주로 관상동맥에서의 병적인 변화로 유발이 되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혈관의 경화 등으로 인해 혈액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심근세포로의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축적되지 못하는 병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말인데요. 관상동맥 내경이 좁아져서 허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동반하는 협심증이나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상동맥이 지속적으로 수축되고 폐색이 되는 이 심근의 괴사가 동반되는 심근경색 등이 관련 질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장 비대는 심장의 리모델링 아니면 만성 고혈압 등으로 혈액을 방출하는 심장의 부담 증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독성이라기보다는 워낙에 심장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보상 기전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러한 심장 비대 때문에 심실 수축력 등이 갑자기 감소를 하는 등의 심부전을 유발을 하기도 하죠. 모든 독성이 그러하듯 경미한 손상은 회복될 수 있지만 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급성적인 심근 독성을 유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심근의 세포 자멸사나 세포 괴사와 같이 일어나서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생존한 심근세포가 지속적으로 또 자극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또 심장 비대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심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지금부터는 심장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과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알코올,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심근증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알코올성 심근증은 심근 질량의 증가, 심실 확장, 심실벽이 얇아지기도 하고요. 심실 기능장애나 심정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독성 대사체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이 심근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독성을 유발을 하기도 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활성산소는 심근세포의 지질 과산화나 단백질 SH기의 산화를 유발을 해서 세포의 구조나 기능 손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장 독성을 유발하는 두 번째 강심 배닥체인 디곡신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포타슘, ATPase를 억제를 해서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상승시켜 이 강심 작용을 갖게 하는데, 과다하게 복용을 할 시에는 과도한 칼슘 증가로 인해서 서맥이나 심실성 빈맥의 부정맥을 유발을 할 수 있고 심실세동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콜아민류나 교감신경 효능약은 서맥이나 심부전, 저혈압 등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에 사용이 되는데, 이것 역시도 과량 투여하는 경우에는 빈맥을 유발을 해서 심실세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사망에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암제에 의해 또한 다양한 유해 금속 같은 경우에도 심근 세포 내 고분자들과 결합하거나 세포 내 칼슘 유입을 억제를 해서 심근 전도나 수축 기능 장애를 일으켜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장 비대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장 독성의 지표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크레아틴 카이네이즈, CK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CK는 주로 심근, 골격근, 뇌에서 발견이 되는데, 심근이 파괴되면서 심근세포 내의 효소인 이 CK-MB가 혈중으로 유리가 돼서 혈중 CK-MB의 농도가 상승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근세포 손상에 대한 특이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이오글로빈빈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심근이나 골격근 내에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심근에 대해서 특이적이진 않긴 한데 심근 손상 정도를 반영을 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이도는 조금 낮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으로 BMP도 들 수가 있는데요. 심실에서 생성되는 신경 호르몬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실 근육세포의 존재를 하다가 심실벽의 확장이나 용적의 과부하가 있을 때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마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성 심부전의 조기 진단이나 예후 판정, 치료 효과 판정의 지표로 사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트로포닌은 심근세포 마이오필라멘트의 구성 성분으로 골격계 근육에 있는 단백질과 또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후에 무려 2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로포닌의 급격한 증가를 심근경색의 조기 진단이나 아니면 미세경색의 파악에 유용하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심장 독성의 지표로 LDH도 있는데요. 사실 LDH는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 역시도 다양한 아이소폼을 가지고 있고 심장에 특히 많은 아이소폼은 LDH1입니다. 경색 후에 수일이 지나서 크레아틴 카이네이즈가 정상화된 환자에게서 진단적 가치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지표가 바로 CRP인데요. CRP는 전신과 심혈관계 염증에 대한 지표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혈중 CRP 수치나 급성 심근경색 등 심장 독성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혈관계 독성을 보고 있으면서 심장을 봤으니 이제 혈관을 볼 차례겠죠. 혈관은 사실 알다시피 동맥, 정맥, 모세혈관 같이 다양한 크기 그리고 복합적으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혈관은 알다시피 영양이나 산소를 배달을 하기도 하고 뭐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 등 운반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대사산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이 혈관의 기본적인 구조는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이 되는데 안쪽에 있는 내막은 단일층의 혈관 내피세포로 구성이 돼서 혈관과 혈액의 기본 장벽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혈관 항상성, 혈관 수축이나 이완, 혈관 신생 등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막은 주로 여러 겹의 혈관 평활근 세포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막의 수용체 활성에 수반이 되는 칼슘의 신호 전달을 통해서 실제적인 수축이나 이완으로 혈관 장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막은 콜라겐, 엘라스틴과 같은 섬유 조직이나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런 애들이 느슨한 구조를 이루는 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죠. 혈관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세포 구성이나 구조가 각각 다릅니다. 대동맥은 높은 혈압이나 혈류량을 감당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외막이 두껍게 형성이 되고요. 모세혈관은 내피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이나 산소, 노폐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혈관도 심장과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에 의한 영향을 받아서 수축과 이완이 조절이 돼서 혈압은 혈관의 수축, 이완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부터는 혈관 독성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동맥경화입니다. 이 혈관이 화학물질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이 안은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유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동맥경화는 혈관 내피세포 손상으로 염증이나 아니면 지단백질 등이 혈관 내로 축적이 돼서 촉발이 되게 되고요. 대식세포와 염증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평활근 세포가 내막으로 이동하고 증식을 하면서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맥 경화는 고혈압이나 아니면은
혈관 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뇌질환과 같이 다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으로 혈관 독성은 고혈압이나 저혈압과 같은 혈압 조절 이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화학 물질이 혈관의 수축이나 이완은 기능을 조절을 하는 혈관 내피세포나 평활근 세포에 독성을 유발하는 경우에 혈압 조절 이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죠. 독성 물질이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일으켜서 혈관의 정상적인 수축 이완을 저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혈압이나 고혈압과 같은 다양한 혈압 이상이 야기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에노나 엔도테린 등의 인자를 생성해서 혈관 평활근 세포의 수축이나 이완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혈관의 투과성이나 염증 세포의 부착 등에도 관여를 하게 되는데 독성 물질에 의한 혈관 내피세포가 만약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혈관 독성이 유발이 돼서 동맥경화의 발병이나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레인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아릴아민, 알킬아민유는 혈관 평활근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납이나 비소와 같은 유해 금속은 혈관 내피세포나 평활근 세포 모두에 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콜레스테롤 시기로 인해서 혈중 지단백의 이상 역시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혈관 평활근 세포를 증식을 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는 혈관 내피세포나 혈관 평활근 세포 독성의 주 기전인데요. LDL을 산화형 LDL로 변화를 시켜서 혈관 내에 축적을 시키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진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 이외에도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 역시도 혈관 손상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의 효능 작용을 보이는 물질들도 혈관 손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카인 남용으로 유발되는 혈관 장애에는 코카인에 의한 카테콜아민류 증가나 과도한 혈관 수축에 의해 야기가 될 수 있고요.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혈관계 변화를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혈관 특이적인 효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독성 대사산물이 생성이 되거나 혈관계에 특이적으로 축적되는 현상 등도 화학 물질의 혈관 독성에 기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다시피 파란색 글씨가 거의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파란 글씨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